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에서 중국 경제와 금융을 연구하고 있는 전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중국은 이미 4년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레파토리가 사실은 반복이 되고 강도만 더 이제 커진 거죠. 말폭탄 200% 터뜨리고 상대가 이제 쫄고 있으면 거기에 뒤로 협상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전형적인 트럼프의 수법인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멕시코와 캐나다 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국의 경우는 그것이 이제는 먹히기가 좀 어려운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무서운 게 아니라 14억 인민의 시선, 그리고 전 세계 80억 인구의 시선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압력에 이제 무릎을 꿇었다는 인상은 어떤 경우에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미국보다 더 센 이제 카드를 내면서 이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것.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바로 60% 때리면 되지 뭘 10%를 때리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후유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후 협상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보인 거고, 중국 역시 트럼프의 장단을 맞춰는 주지만 같이 춤을 추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4년간의 대중정책은 누가 봐도 과격하고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지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는 이것은 이미 과거에 두 번의 넘버 2를 자초시킨 미국의 경험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자제할 수 없는 단계로 이미 왔고, 역대로 놓고 봤을 때 최강의 최대 넘버 2를 만난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중국을 자초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제 시각이 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가 다 고통받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중국은 소위 말하는 정치가 헛발질해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중국은 이제 시진핑의 새로운 정치 아젠다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공동부유론이라는 아젠다를 만들어냈습니다.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이제 아젠다였고, 거기에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결정적으로 나쁜 놈 세 놈을 고른 거죠. 희생양이 첫 번째가 투기로 떼돈 버는 부동산. 두 번째, 이것은 속성상 플랫폼 기업은 자연 독점인데 독점으로 떼돈 버는 이제 플랫폼 기업. 그리고 부모 등골 빼는 사교육 업체. 세 개를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3년 동안 규제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코로나 플러스 그 세 개의 중요 산업의 집중 규제가 결국은 소비에 엄청난 침체를 가져왔고, 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이제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하고 금융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45% 정도 3년 동안 폭락을 하는, 전 세계는 다 올라갔지만 중국만 유일하게 폭락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중국에는 이슈웨이텐, 먹는 것을 한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것마저 이제 감소가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정권의 위기를 느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24년 하반기 들어서 플랫폼 기업, 부동산 모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탠스를 바꿔서 3년 동안 규제했던 규제 정책에서 이것을 부양 정책으로 완전히 이제 정책을 전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들이 최근 2년간 한국에서 서방으로도 넘쳐났지만 중국은 멀쩡하게 아직 살아있고요. 그래서 1등하는 회사가 이제 헝다부동산하고 이제 벽계원이라는 두 개 회사가 부도나면서 중국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불쾌한 감정, 이걸 이제 감정 경제학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1등하던 대우건설이 부도났는데 한국건설업체가 다 끝났냐? 그게 아니라 1등하는 회사만 부도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이 건설회사들이 워낙 많고 그 중에서 1등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 그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낙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위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더라도 2위부터 10위까지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지금 중국은 결국은 부동산은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그 원인도
중국 정부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자도 중국 정부입니다. 그 얘기는 중국은 땅값 자체를 정부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재정이 약해서 지방정부가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그것도 엉터리인 것이 중국은 중앙집권제 나라지 우리처럼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문제가 되면 중앙정부가 그걸 최종적으로 AS를 하는 구조인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의 지방정부 채권은 지방에 있는 땅이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정부가 매각해야 되는 토지의 양이 늘어나고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게 결정을 내린 것을 지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3년 반 동안에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이 굉장히 나빠졌고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해서 집안채, 똘똘한 집안채, 가계 뭐 전체 자산의 7,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의 하락이 이제 벼락 거지를 만든 거죠. 이것이 결국은 소비 위축, 이것이 이제 정권의 불안정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 들어서 3년 동안 했던 모든 규제 조치를 싹 다 풀었고 오히려 이제 완벽하게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3년 내렸던 그것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데 그 효과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작년 4, 4분기부터 보면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량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은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3년 반의 가격 하락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싸 보이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비관적인 이제 상황들은 아마 금년 하반기가 되면 낙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만 내버려 뒀으면은 뭐 4% 이렇게 했을 건데 작년에도 5%, 2025년도 5%대로 목표를 잡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60%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기존의 20%에서 85%를 때린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대미 수출이 거의 제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이펙트가 얼마냐 그러면 중국이 과거 같았으면 우리처럼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었었어요. 근데 중국이 내수가 커지면서 지금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고 그 중에서 수출이 한 17%인데 그 17%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15% 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0% 보복관세로 85% 보복관세를 받아가지고 대미 수출이 0이 되면 중국 GDP는 대략 2.8%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은 대미 수출이 0이라고 가정하고 GDP를 5% 맞추려고 하면 내수 소비를 5%는 올려야 된다. 지금보다. 왜 2025년에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핵심 정책이 내수 부양이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미 수출이 전체 중국 수출의 이게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5%가 이게 한 20%만 늘면 뭐 미국으로 수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아세안, 그리고 유럽, 이 지역과의 이제 교역,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보면 중국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대미 수출의 감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충하기 위한 전략이 거기 숨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제 2025년에 정책을 가져가냐 하면은 중국이 은유적인 표현, 또 중국은 보면 경제정책에 관한 이제 정부 발표를 보면 부동산 경기 부양, 자본시장 경기 부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두 번째는 역대 최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세게 쓰겠다는 단어를 썼는데 2025년에 이것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쓰고 아마 당장 보여지는 것은 미국은 이제 뭐 금리를 못 내리네 그렇지만 중국은 아마도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아마 3월 달에 양회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하면서
이 경기 부양의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딥시크 시작은 바로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하는 그 고성능 칩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 후발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자본력으로 생성형 AI를 만드는 것, 여기에 이제 경종을 울렸고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딥시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H100 고성능 칩을 미국이 이제 제재를 시작을 했고 2023년부터 고성능 칩을 살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하드웨어 제약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버린 거죠. 이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개팍한 천재 한 명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 인프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막아서 이제 AI 끝났어, 첨단 산업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전 세계 AI의 그 수준으로 보면 미국이 당연히 1등이고요.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한 65 정도로 그 압도적인 2위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 한국은 한 35 정도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 중국의 절반 정도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 대신 중국이 강한 것은 AI 인프라는 거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민간 기업들이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딥시크를 만들어낸 이유인데, 우리는 오로지 이제 딥시크 한 개에서만 이제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과장이 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갖고 있는 AI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이것은 뭐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세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딥시크를 만든 비결이고,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는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 마윈이 이제 대박을 내면서 소위 말하는 마윈키드, 그래서 마윈 같은 경우는 항저우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정말로 이제 빈털터리 맨손으로 시작해서 중국 최고의 반열에 오르고 이제 최대 플랫폼으로 오르니까 칭화대, 북경대,复旦대, 교통대 나온 4대 명문대학의 엘리트들이 대거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칭화대학을 가보면 칭화대학 동문 앞에 거기에 20층짜리 빌딩이 몇 개가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화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학교가 만들어 놓은 인큐베이터죠. 창업 인큐베이터. 거기에 이제 칭화대학을 나오면 거기에 무료로 입주해서 이제 자기 아이디어만 갖고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인큐베이팅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딥시크가 오픈 소스입니다. 누구나 그 소스를 끌고다가 자기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 이미 딥시크 말고도 거대 AI 생성형 모델이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딥시크의 모델 오픈 소스를 퍼다가 이제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은 제2, 제3, 제10, 제100의 딥시크가 수없이 나올 수가 있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딥시크 소문나면서 딥시크의 모델을 오픈 소스를 갖다가 카피한 파생 모델이 2,700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그 AI 모델이 이게 전 세계 AI 모델에 큰 충격을 줬고, 고비용이 아닌 저비용으로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증명하는 바람에 앞으로 아마 제2, 제3, 제4의 이 딥시크를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빅테크가 사용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파생 모델의 숫자를 놓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안 쓰는 것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 업무를 더 효율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기술은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 갔다 한국 갔다가 이제 대만 들러서 미국, 중국 가든지 아니면 바로 중국 가든지 그렇게 갔어요. 산업의 국제적인 이전 과정을 놓고 보면 인당 소득이 25,000달러 넘어가게 되면 상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당 소득이 36,000달러인데 이 다른 나라들은 그런 이제 자본 노용 지역적인 산업들은 다 이전이 됐지만 우리는 계속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 제조업의 국제적인 이전 과정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을 운영해 본 그 경험, 노하우를 갖고서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먹은 돈 가지고서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탈중국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것도 우리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이 탈중국이 맞는 건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또는 감정경제학, 정서경제학으로 보면 틀립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한국하고 중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 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루이비통, 구찌, 페르가모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러면 전 세계 38%를 사는 게 중국입니다. 뭐 세계적인 명차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러면 놀랍게도 중국이 전 세계 벤츠의 36%를 사고 미국이 15%가 뭐 이 정도를 사고요. 벤츠의 본고장인 독일이 10%밖에 안 삽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이 시장이 이게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왔고 전 세계의 모든 명품들이 모든 브랜드들이 다 중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지금 전 세계의 명품 레벨에 올라간 거냐? 이거를 봐야 되고요. 이 글로벌한 시각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한국으로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마산 수출 자유지역, 구미 수출 자유지역에서 했던 물건은 빨리 빼서 나오는 것이 맞고 탈중국 안 하면은 그건 죽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도 경쟁력은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철강화학, 조선, 기계 이건 아직 우리가 잘 팔고 있는 것을 굳이 지금 다 탈중국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천천히 감중국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중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중간소득 이 중진국으로 올라서면서 필요한 많은 소비재들 이것은 중국이 지금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시장 또는 세계 최대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기차의 71%를 중국이 샀습니다. 한국도 지금 비아디가 들어와서 난리지만 비아디가 중국에서 1등하는 모델이고 지금 순수 전기차에서도 테슬라를 작년에 이겼습니다. 그 세계 1등하는 놈이 중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소위 말하는 중국이 이제는 우리의 OEM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한 소비재 시장으로 커지는데 중국 망했다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하는 것은 이건 오판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반 동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유는 코로나로 문 닫은 것이 3년이 있고 거기에 정부의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다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 중국만 사상 최저치를 갱신한 거죠. 그래서 금융은요,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사양 산업도 없고 영원한 성장 시장도 영원한 사양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은 3년 반 동안 이제 내려앉은 시장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아마도 중국은 이 미중의 전쟁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중국 정부로서는 수출에서 감소를 내수해서 이제 벌충을 하려고 하면 자산 효과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죽여서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고 최근 3년 반 동안 뭐 50% 가까운 하락을 한 시장에서 더 빠질 것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 미국의 제재를 중국이 가장 심하게 받은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바로 제재 역설입니다. 가만뒀으면은 비빌거릴 것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미친 듯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생겼고 그게 플러스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 시장에다가 국산화 노력이 가미가 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정부가 우선 구매해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정부 지원을 해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투자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정부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업종, 섹터 이쪽을 고르면은 이것은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이제 시장이고 최근 3년 반 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 지금 중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이 반도체는 중국이 반드시 이제 육성해야 될 산업이고 거기는 파격적인 지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 반도체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캐즘이죠.
S자 커브, 신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급률 13%에서 34%요 사이에 항상 큰 등산할 때 크레바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돈 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다 쫓아 들어와서 박 터지게 싸우면서 거기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최근 2년 동안 있었고, 중국은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신차 침투율이 40%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즘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자동차를 보면은 전기차가 1200만 대 가까이가 지금 팔렸고,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시장이 구조조정되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살아남은 놈이 이제 도태된 놈의 시장 점유율을 먹어가는 그 과정에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헛발질을 지금 하죠. IRA 폐지해버리겠다. 그래서 전기차에 $7,500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비싼 전기차를 누가 사냐.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바로 그거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4년 동안 보조금을 주지 않고 정책적인 배려를 안 하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미국의 전기차에 대비되는 중국의 전기차는 4년 지나면 도저히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섹터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섹터고, 그리고 중국이 2025년에 내수 경기 부양에 올인을 한다고 하면 중국은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웨이티엔,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최근 3년 반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고 이게 뭐 마스크 쓰고 다녔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여행 가는 것이 거의 스톱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풀려서 돈이 생기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내수 소비, 이게 이제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4년 가까이 폭락한 부동산, 이것은 이제 뭐 지하실에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그 효과는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은 정부가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불황이고, 중국이 부동산 수요가 없냐?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뭐 빈집이 1억 3천만 채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10년, 20년 가도 이게 안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북경상해 심천 갔을 때 세 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냐?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왜 1억 3천만 채냐 그러면 누가 어떤 자료로 계산을 했냐 보면 영국에 있는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이 얘기한 것, 그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더니 그냥 갔다가 우리는 계속 베껴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부동산을 죽인 것도 정부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정부인데, 정부가 드디어 보이는 손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이게 부동산 경기가 리커버하는 것은 드디어 4년 만에 이 플러스 시그널이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한 4대 업종 정도가 이 중국 증시를 볼 때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사상 최저치라고 했지만 시가총액, 이것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증자하고 IPO가 하는 신규 공급 물량에서 영어로 오버행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시총은 계속 커지지만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 그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옆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위로 자라야 되는데 아니고 옆으로 자고 빵빵해지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개도국 증시가 항상 똑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개도국은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자가 많고, 영어로 얘기해서 EPS 다일루션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중국은 GDP가 5% 성장한다고 했을 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있어야 5% 성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매년 50%, 60% 성장하는 기업은 거래소가 무너져도 살아나고 이건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종목이나 섹터를 고르는 것이 답이고, 그래서 왜 유망산업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미국처럼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섹터로 가서 그 섹터가 시장 평균보다도 GDP보다 높은 성장을 하는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답이고, 산업을 잘 모르는데, 기업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바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ETF 투자죠. ETF 중에서도 섹터를 이걸 골라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섹터는 회사가 알아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포함해서 ETF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주로 그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것은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의 경우는 뭐 우리하고 똑같이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금융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지역의 종목들의 특성이 다릅니다. 인터넷이나 플랫폼 기업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미국 쪽 그 ETF를 봐야 되고, 중국의 그 국유 기업들이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홍콩에 있는 이제 상장된 H 주식들 중에서 국유 기업을 사야 되는 것이고, 또 중국의 예를 들면 반도체다, 전기차다, 뭐 UAM이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중국 본토 ETF 중에서 그런 섹터에 투자하는 ETF를 고르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는 이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한 번 질러서 먹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미국도 내가 뭐 엔비디아를 사서 뭐 이게 테슬라를 사서 많이 먹어서 그러는데 정말로 테슬라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 내가 기업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사이트에서, 중국은 또 무료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해서 보면 정확치는 않더라도 정말로 지금처럼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맹인 투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의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뭐 미국 관련, 중국 관련 그 보고서들을 많이 냅니다. 거기 증권사에 계좌 하나 트시고 거기에 그 리서치 자료를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은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거의 활용을 안 하시죠. 그래서 공부가 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맞죠. 중국의 딥시계 소프가 뭐 전 세계를 강타했고요. 또 2025년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